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갔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며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추웠다 따뜻했다 일교차 큰 날씨처럼 어제 온탕과 냉탕을 오간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올림픽 티켓을 놓고 격돌한 여자 축구 경기였는데요. 남자 대표팀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이유로 여자 대표팀은 아직까지 한 번도 올림픽 무대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온몸을 던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중국을 맞서 전반까지 2대0으로 앞서면서 본선 진출이란 꿈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안타깝게도 1, 2차전 합계 스코어 3대4로 패했습니다. 결국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이란 꿈도 다음 올림픽으로 미루게 됐는데요. 경기 후 대표팀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꽃샘추위 이후에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대표팀에도 곧 봄날이 올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경기도에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캠핑이나 차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대형 SUV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각종 교통수단, 버스나 택시도 있고 지하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발이 돼주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 투성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박태환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포함하는 겁니까? 보통 교통약자라고 하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종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고령자, 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또 어린이, 또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경기도 내 이런 교통약자분들은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한 326만 4천여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한 24.4%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2015년도에 23.8%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향후 2024년에는 약 362만 5천여 명으로 한 26.1%에 달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교통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복지 택시, 저상버스 등이 교통약자들을 이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장애인 콜택시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한 지금 1,145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법정 대수보다 좀 많이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법정 대수보다 많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예. 현재 차량 부족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중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가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제 장애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대수하고의 좀 의미가 좀 없다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장애인 콜택시 외에
또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다양하도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번 토론에 대해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그 장애인 콜택시 등의 도내 특별 교통수단이 그 법으로 좀 지정이 돼 있나 봐요. 네네. 예. 과거에 비해서 이동수단도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불편을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어떤 불편을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토론회에서 직접 그 불편을 겪은 사례를 우리 그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재영님께서 본인의 겪은 일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잠시 읽어드리면 양주시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박재영 씨는 지난 2019년 봄에 지방 연수를 다녀오는 길에 공경이 치였다고 합니다. 예. 연수가 끝난 후 직결지인 남양주 종합운동장에서 거주주인 양주시로 귀가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요청했으나 예. 남양주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이 당하면서 한 수시간 동안 어떻게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고요. 예. 결국에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가족이 다시 몇 시간 만에 직접 와서 모시고 갔다는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런 경험을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 어떤 얘기보다는 저희가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았어요. 예. 그 남양주에서 양주시까지 같은 경기도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건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우선 남양주에서 양주시까지는 도로가 잘 돼 있어서 한 30-40분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 30여 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 수단이 운영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예. 운영 지역이나 운영 시간, 요금 전부 제각각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그 회원 등록으로 해야 한 이후에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회원 등록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운영 방식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시군 간의 이동도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 광역시도 간의 이동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게 또 시군 간의 이동이 가능해도 이게 또 편도만 가능하다 보니까 귀가할 때는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관제 시스템이 도입이 시급하고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시도 간 이동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토론에서 많이 나왔고 또 차량 부족과 운전원 부족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방안도 이번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그 살고 있는 지역과 바로 옆 지역에서도 운영 시간이나 이용 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예약제하고 즉시 콜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시군이 이 특별수단 수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많이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고요. 또 운영 시간도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오전 7시부터 9시 또 아니면 7시부터 오후 7시 예. 서력이 막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금도 1,000원에서부터 1,200원, 1,250원, 1,300원 기본 요금이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통약자분들 특히 이제 이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예. 네,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 기준이 좀 정비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태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양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조금 경기도 쪽에서도 조금 들어간 지역의 교통들은 어떻습니까?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들어갈수록 더 이용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이제 제 지역구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도농 복합도시거든요. 예. 네, 도시와 이제 농촌이 각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도심 지역은 괜찮은데 예. 이제 농촌 지역은 특별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이제 저상버스 같은 장애인분들의 이용이 편한 교통약자분들이 이용이 편한 저상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자, 뭐 하루 이틀 쌓여 온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주로 이야기 나눈 내용이 이번 광역 이동지원센터 관련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이제 정책 마련 요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005년 이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예. 이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운영이 시작되어 왔는데요. 1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대두된 문제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미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하. 그 기능과 역할이 도민의 요구에 맞게 아직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군 이동과 뭐 광역시도 간의 이동을 우리 그 이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고요. 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번 그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사례처럼 경기도 내에서 따로 운영되는 이동지원센터를 하나로 모아서 통일하자 이런 의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뭐 토론에 참석하신 분 대부분의 그 참석자분들이 예.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이제 통합관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덧붙여 이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이제 도입 이외에 예. 여러 가지 과제 중으로 이제 보행권과 직장이나 이 여러 가지 그 시설 등의 이제 이동 편의 시설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뭐 정류장 같은 게 되겠네요. 네, 그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저상버스 관련 효율적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특별교통수단 이제 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한 차량뿐만이 아니라 예. 휠체어가 탑승 필요 없는 그런 차량도 필요하다라는 게 정말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좀 개선에 대한 방안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특별교통수단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해외에서 또 사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일단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이제 차량으로서 이제 승합 차량을 개조해서 이제 운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 해외 몇 곳에 이제 중요 몇 곳의 나라에서는 그 영업용 택시에 휠체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도 이런 그 특별수단의 하나로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과 보급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휠체어 탑승이 필요 없는 차량 등도 좀 다양하게 좀 보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보급이 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이게 뭐 예산하고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좀 많은 관심과 또 의지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중에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게 광역으로 좀 운영이 되다 보면 각 지역별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좀 잠시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예. 당연히 지역별 이용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내가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 관내 이용이 또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이제 시군의 그 이동지원센터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하고 좀 차별화를 둬서 각각의 역할 분담을 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기존에 이제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기존에 이용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율을 통해서 좀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 방식이나 요금, 그다음에 그 거리, 운행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을 통해서 좀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광역 시도 간의 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좀 가야 된다는 그런 또 의견도 주셨고요.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될 거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셨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하루빨리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빨리 네네.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관심과 음.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좀 생각해서 좀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이제 저는 뭐 지방 의원으로서 또 경기도 의원으로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교통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이었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2020년 올림픽. 아직도 연기해야 한다, 진행해야 한다 논란이 많은데요. 이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오늘이 정확히 D-100. 예, 올림픽 100일 전입니다. 1번 교토, 2번 도쿄, 3번 후쿠시마. 예, 어제 오답자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제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너무 보고 싶었지만. 네, 전 밖에서 PD가 따라 불러주고 있는데 그냥 저 혼자 힘으로 할 테니까 따라 불러주니까 더 헷갈리네요. 예, 이 노래에 답이 있어요. 예, 오랜만이야 많이 보고 싶었지만 뭐 이런 노래입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자,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께 드릴 선물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갑자기 저에게 또 미션이 매일매일 떨어졌습니다. 선물 소개 제가 20초 내로 주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류아라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프리 스타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시 식평가단이 만든 은금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예, 24초래요. 힘드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 의료 인력 유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선수 서울시 인사과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사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모집하게 된 배경과 또 어느 정도 인원을 모집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서울시에는 총 348명의 의사분이 계세요. 예. 예, 시립병원 3곳 그리고 보건소 25군데 근무하시는데요. 그중에 지금 44명이 공석이십니다. 네, 그 이유는 공공에서 종사하시는 의사분들의 보수가 민간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채용이 결혼이 발생이 되면 결혼 발생된 병원에서 수시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사분들께서 지금 어디에 의사를 모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정보를 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구들은 고령화돼서 공공 영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기적인 채용 방식 이런 것들 좀 개선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4월 달에 저희가 공공의사 26분을 뽑을 계획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 예전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모아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그 인재개발원에서 원서를 채용 원서를 접수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결혼에 대한 그 즉각 채용이 아니라 뭔가 공개 채용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공의사 보수와 채용 방식을 개선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전에는 뭐 시립병원에서 의사가 결혼이 생기면 그냥 병원 자체에서 의사 한 명 모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사실 했었어요. 그랬지만 이젠 그렇게 안 하고 다 모아서 공채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공공의사를 몇 명을 어느 진료 과목별로 언제쯤 항상 정기적으로 그 모집을 하는구나라는 거라 알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의사분들 중에서 내가 공공 쪽에서 일하고 싶은 분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 부분 현실화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사실 뭐 저희 공무원 의사분이 이제 공무원 의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률적으로 그 뭐 지급액 얼마 이렇게 그 기준 범위 내에서만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좀 낮았고,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개선한 거는 진료 과목별로 경력별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 민간 병원의 연봉 수준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좀 연봉 책정도 높게 현실화해서 그렇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연봉 그 수준을 밝히기는 좀 어려우십니까? 예전에 사실 저희가 약 8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저희가 진료 과목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전문의를 따는 경우에는 한번 1억 4, 5천, 8천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협상을 할 거지만 1억에서 1억 4천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아직 전공의를 따지 않은 일반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약 8천에서 1억 정도 수준 이렇게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 서울시 공공의사근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면 좀 솔깃할 만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 공공의사로 이제 입직을 하시게 되면 저희 시립병원이 서북병원, 은평병원, 그리고 어린이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사실 진료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이윤이라든가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처음 의사가 되셨을 때 내가 왜 의사를 하고 싶은지의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에 집중해서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는, 의술을 펼치는 곳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현실적인 장점으로는 민간 병원에 대비했을 때는 사실 업무 강도가 시립병원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시니까 일정한 시간만 일하시면 되고, 그래서 젊은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육아나 가족 간의 시간도 보내고 또 진료를 하실 때는 또 진료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수 제일 문제점이었던 보수도 사실 민간에 준해서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공 의료를 펼친다는 것이 보람과 그다음에 뭐 워라밸과 뭐 보수 부분까지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수 서울시 인사과장이었습니다. 2270번님께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3.1도라고 하던데 아까 오프닝에서 형진 아나운서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뭐가 맞는 겁니까? 틀렸으면 대국민 사과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영상 3.1도가 맞는 것 같고요. 대관령이 영하 1도였습니다. 제가 교통 나갈 때
보이는 라디오로 무릎 꿇고 큰절하겠습니다. 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731입니다. 네, 코로나19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731명이었습니다.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얀센 백신까지 혈전 문제로 미국 내 접종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혈전 발생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 잠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에서 같은 문제가 터졌는데요. 11월 집단 면역 계획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생활 방역 더욱더 고삐를 쥐야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5000입니다. 띵동 택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죠. 이 반가운 소리를 오늘부터 고덕동 5000세대 규모 아파트는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택배차 지상층 진입 금지로 택배기사들이 손수레로 직접 배송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택배 개별 배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택배기사들은 택배 물품을 아파트 입구까지만 전달하고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까지 직접 수령해야 하는데요. 빨리 합의점을 찾아내서 주민도 택배기사도 손수레를 끄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13입니다. 3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1년 내내 이어지던 마이너스 행진을 끊고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31만 4천 명이 증가한 건데요. 60대 이상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가운데 청년층 고용률은 43.3%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121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100입니다. 네, G데이 100, 도쿄올림픽 개막이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제6회에 살얼음판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는데요. 도쿄는 현재 신규 확진자가 연일 3천 명대로 집계되면서 올림픽이 열리긴 열리는 게 맞나 전 세계인들과 스포츠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본은 코로나를 이겨낸 인류의 상징으로 도쿄올림픽을 치러내겠다며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고요. 퀴즈 한 번 더 드릴게요. 오늘 참여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자, 도쿄올림픽 관련 퀴즈인데요. 정답을 말해버렸네. 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2020년 올림픽 아직도 연기해야 한다, 진행해야 한다 논란이 많은데요. 이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교토, 2번 도쿄, 3번 후쿠시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퀴즈에 대한 답을 보내시면서 0396번님 이런 코로나 시국에 올림픽이라니요. 방사능 오염수 방류도 그렇고 일본 정부 대책 없네요. 예,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올림픽 이대로 강행해도 좋은가? 멈춰야 된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정답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자, 잘 보내주신 분들 추첨 확률 높아집니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동차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자동차 상담 시간입니다. 캠핑이나 차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큰 차 시장을 놓고 자동차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니밴은 물론 초대형 SUV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자동차 시장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큰 차에 대해 살펴보고요. 자, 자동차 내장재 하면 가죽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 차에는 친환경 재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역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궁금한 또 내용, 본인 차 관련해서 좀 고민이 있다, 수리를 맡겨야 되느냐, 어떤 고장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또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방금 그 퀴즈 혹시 들으셨나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 2020년 올림픽 치러지는
그 도시. 네. 1번 교토, 2번 도쿄, 3번 후쿠시마인데. 네. 힌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일본의 수도입니다. 예, 제가 게스트분들 오실 때마다 좀 재미있는 힌트를 부탁드리는데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노래 힌트를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정답인데요. 오랜만이야 많이 보고 싶었지만 예, 이 노래입니다. 혹시 교수님 이 노래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전혀 음이 틀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저를 공격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교수님 이 노래 조금 아시면 한 소절. 됐습니다. 예. 네. 자, 지난해에도 대형 SUV가 강세였습니다. 네. 초대형 SUV면 어느 정도가 큰 겁니까, 차가? 일반적으로 차가 이 국내 주차장이 일반적으로 2.3m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작년에 이제 앞으로 짓는 뭐 아파트라든지 주차장은 10cm가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2.3m니까 일반 대형 SUV는 폭이 2m가 넘질 않습니다. 2m가 넘질 않고 또 길이가 5m, 4.5m, 5m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초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엄청납니다. 폭도요. 일반 주차장 폭하고 거의 비슷해요. 2,10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못 내립니다. 아예 꽉 막혀서요. 그러네요. 네, 길이가 5.3m가 보통 넘으니까 앞이 코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뒤에다 바짝 내더라도요. 앞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주차를 힘겹게 하더라도 내리기가 또 어렵겠군요. 못 내리죠. 아예 내리는 거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지금 작년부터 이제 대형 SUV가 국내가 나오면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나만의 안전한 이동수단이 욕구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SUV가 세단과 더불어서 시장에 반을 나눠 먹고 있었는데 SUV가 흐름이 되면서 대형 SUV가 났어요. 국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인기를 끌면서 그것도 차가 폭이 거의 2m거든요. 이것도 일반 주차장에서는 못 내림이니까 돌아다니면서 큰 주차장을 타고 다녔는데 지금 말씀하신 초대형 SUV라는 거는요. 나올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일반 가장 큰 승용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길이가 5.3m, 폭이 2.1m 이거는 뭐 괴물이 지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차로를 지나갈 때 차로폭을 거의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운전할 때는 안 위험합니까? 운전할 때도 위험하죠. 차폭도 상당히 좀 넓고요. 일단 주차장 확보가 개인 주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일반 공용 주차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3m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2개 정도의 주차 공간이 있어야지 한 대를 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초대형 SUV면은 어느 정도 크기야 조금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 정도면은 이게 그냥 대형 SUV입니까? 초대형입니까? 대형 SUV죠. 이거보다 더 크다. 훨씬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팰리세이드가 폭이 2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m라 하더라도 내릴 때 문이 약간만 열리니까 못 내리거든요. 뭐 제가 항상 저도 좁은 데 주차하고 내릴 때 많이 주차하지 않습니까? 내릴 때 좁은 데서 내리다가 저같이 나이가 들면 이제 몸에 쥐가 나거든요. 나오다가 힘 주다 보면 쥐가 나서 들어가서 다시 주물르다가 나오고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초대형 SUV 같은 데는 아예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열어도 5cm, 10cm 열리니까요. 아예 내릴 수가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가장 어려운 차가 시장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차가 굉장히 인기를 또 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초대형. 자꾸 큰 차를 지향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작년부터 차박 문화가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안에 더더욱 실내 공간에 대한 편의성 이거를 이미 소비자들이 맛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가 넓으면 넓을수록 편하고 좋더라라는 이미지가 커지다 보니까 주차는 그다음에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보이는데 일상에서 타기엔 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주차 문제라든지 또 운전상의 안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조금 좀 불편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형 SUV를 찾는 운전자 어떤 분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겁니까? 일반 뭐 요새 SUV는 그만큼 세단만큼의 장점을 많이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안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졌고 예전만 하더라도 SUV 하면 오프로드의 대명사에서 좀 세단보다는 이 어떤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 자체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세단의 장점을 많이 흡수를 하고 고급 옵션이 들어가고 또 정숙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내 공간이 넓다 보니
보니까 더더욱 소비자가 열광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SUV가 세상의 대세가 되면서 소형이고 중형이고 대형이고 모두 다 대박나는 모델들이 많다는 겁니다. 더욱이 한번 이제 내가 대형 SUV를 끌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차는 초대형 SUV를 지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 차를 살 때 일생 동안에 한 4대에서 5대를 신차를 구입하는데요. 신차를 구입할 때마다 차가 동급이나 커질 수밖에 없지 이 크기가 줄어드는 차를 끄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예. 이미 대형 SUV의 맛을 봤기 때문에 초대형 SUV는 더 좋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도 상당히 이 차 크기의 최정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큰 차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더 커지진 커지긴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예. 아예 주차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탱크를 몰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배기량 자체가 차가 일단 이렇게 예. 초대형 경우에는 차가 무겁거든요. 무거우면 배기량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신기술이 예. 많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에는 또 연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 가장 좋은 게 원래는 디젤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디젤 엔진이 퇴출되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뭐 국내에서도 국내 제작사들도 작년 12월부로 해서 디젤 엔진을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기존에 나온 디젤 엔진만 가지고 차가 출시하겠다. 앞으로 가솔린 엔진 자체도 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예.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쪽으로 방향이 지향되고 있어서 아마 더 큰 차는 나오기 어렵고 더 커지게 되면 연비도 그렇고 아마 소유자들이 어떤 부담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측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내 같은 데는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차로 자체가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운행할 때도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또 큰 장점은 큰 차고 SUV가 차가 높기 때문에 시야 확보라든지 또 큰 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가 접촉 사고 생겼을 때 어떤 이 상대적인 부상의 정도나 이런 것들은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장단점이 서로 교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 업계의 또 하나의 트렌드.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초대형 SUV 말고 친환경의 흐름을 가고 있거든요. 네네. 자동차 만들 때도 친환경 소재 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만들 때의 과정 또 안에 들어간 각종 재료가 얼마큼 친환경 재료를 썼느냐가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실내 인테리어 중에서 고급차의 대명사였던 가죽에 대한 거. 우리가 뭐 나파 가죽이라든지 이런 최고급 가죽들을 많이 썼던 것들이 프리미엄 차들이 어떤 대명사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마 아시겠지만은 고급차인데도 불구하고 가죽이 사라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동물 사랑에 대한 것, 동물 보호라든지 이 동물에 대한 어떤 이 배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서 가죽에 대한 것들 특히 뭐 가죽을 소재로 해서 옷 같은 것들도 많이 지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에 대한 소재도 친환경 소재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제작사들이 다 마찬가지로 동참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내 제작사에서 나오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실내 인테리어 소재들이 모두 친환경 소재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페트병, 재활용 페트병이라든지 폐플라스틱 같은 거라든지 또는 그 각종 이제 씨앗, 아마씨유라든지 이런 것들 추출한 이 추출 제품, 친환경 재료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어떤 손잡이 팔걸이라든지 심지어는 시트라든지 모든 소재가 친환경 소재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자동차 업계에도 그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부각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에 대한 거, 이산화탄소 문제, 지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도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내연기관차를 급격히 대체하면서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탄소 제로, 이산화탄소를 이 국내에서도 2050 탄소 제로, 2050년에 국내에서 탄소 배출과 흡수를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산업적인 부분들은 이산화탄소 감소시키려면은 실제로 비용 투자도 많이 되지만 경제 발전에 역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산업 쪽에 접근하기는 어렵고 제일 이산화탄소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친환경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는 내연기관차만 판매가 불가능하고 친환경차를 섞어서 팔아서 총량제 개념으로 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도 일단 차 완성차도 그렇지만 차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의 친환경화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일단은 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전기에너지도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걸 만들고요. 또 소재 자체도 친환경 소재를 만들고 또 실제로 배출가스가 없는
무공해 자동차를 지향해서 첫 단추부터 끝 단추까지 무공해로 지향을 한다는 거. 이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이고 의무제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자동차 시장의 흐름 첫 번째는 초대형 SUV였고요. 네. 이어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이런 거였는데 말씀을 잘 해주셨고 오늘 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슬라생의 인기 코너다. 우리 교수님 인기가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유튜브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동차 관련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먼저 유튜브로 고유경님의 질문인데요. 네. 2007년도식 오피러스입니다. 2에서 3cm, 눈썹 길이 정도 크기에 흰색 물질이 자꾸 보입니다. 먼지라고 하기에는 털어내고 피톤치드도 뿌려보고 하는데 잘 안 없어지고요. 물티슈나 물걸레로 닦으면 표면에 붙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 검은색 흰색 조각조각으로 남아있는데요. 방역 업체에 문의했는데 실버 어쩌고 하는 해충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 먼지 같은 것 때문에 차에만 타면 알레르기가 생겨서 많이 힘든데요.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차에만 생기는 이런 해충이 또 있는지 또 어떻게 그런 건 없애는지. 없거든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인데요. 예. 사실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 실내에서 이런 어떤 특수한 경우가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07년 하게 되면 벌써 지금 15년 정도 된 차니까 오피러스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된 차인데 당시만 해도 상당히 명차거든요. 근데 실내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따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 자동차에 대한 정비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특이하게 이 차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또 이게 이 아토피나 알레르기 같은 거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일반 그런 정비 업체에서 이렇게 방역 같은 것도 저 취급하고 있지는 않죠? 없죠. 전혀 제로입니다. 그거는. 예, 따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실내에 대한 공기질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관심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실내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유발될 수가 있고 건강이라든지 또 안전운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분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0777번님께서는 초대형 SUV 일반 시내버스와 비교하면 얼마나 큰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시내버스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시내버스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박스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이 바로 버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버스도 뭐 크기가 일반 마을버스 같이 소형인 경우 11인승부터 뭐 최대 뭐 25인승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 아까 초대형 SUV를 보시려면은 우리가 끌 수 있는 승용차의 최대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세단 같은 데는 매끄럽고 디자인 자체도 좀 세련돼서 크더라도 좀 더 보기가 좋은데 SUV 같은 경우에는 차가 박스카 형태다 보니까 굉장히 더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시게 되면요. 너무 거대해가지고 이거 내가 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주변에 차가 지나갈 때요. 거의 차로 폭하고 비슷할 정도로 폭이 큽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으로는 이 차를 주차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내리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내리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뒤가 해치백 형태라서 뒷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아마 이 자율주행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국내 차도 이런 기능이 있죠. 내려서 차를 집어넣고 뺄 때 자동으로 집어넣고 자동으로 빼는 거. 사람이 굳이 내리면서 이 문콕 테러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차 크기는 초대형 SUV는 세단 일반 차 중에서는 가장 큰 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탱크처럼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서 내리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차를 안 끄는 게 낫죠. 아니면 차를 들고 뛰는 게 낫습니다. 이러려면은.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는 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동수단 중에서 유익하게 써야 되는데 차가 사람을 끌고 다니면은 이게 얘기가 주객이 전도가 되니까. 죄송합니다. 0098번님 그랜드 스타렉스 11년 48만 킬로미터 탔습니다. 수리하면서 타고 있는데 몇 년 더 타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괜찮습니다. 2011년이고 주행거리가 아까 몇 킬로라고 48만 킬로미터. 48만이면 진짜 많이 끄셨습니다. 많이 타셨네요. 보통 1년에 주행거리가 평균 2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요새는 좀 약간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2011년이니까 13년째 되고 있는데 평상시 일반적으로 끄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2배를 끄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 50만 정도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품들이 집중적으로 고장 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타이밍에서 내가 이거 차를 바꿔야 돼 아니면 계속 수리해서 끌어야 돼 이거에 대한 이 난제가 있거든요. 두 가지 중에서 택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차가 많이 고장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애지중지하는 차라 하더라도 과감히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죠. 바꾸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바꾸실 시점이 아닌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생각지도 못한 부위가 뭐 서스펜션이 부러진다든지 이상한 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50만 킬로미터면은 우리 나이로 따지면 100세 넘어갔다. 100세까지는 해도 90한 7, 8세 정도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많이 이게 또 안전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거리 같은 거 운행할 때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위가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 물론 이제 차를 바꾼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2, 3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무작정 중고차를 끌건 신차를 끄시건 차를 바꾸면은 비용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이점인데요. 어느 타이밍 시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걸 오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48만 정도 되면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한 이 정도 되면은 11년, 12년 정도 20만 킬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분은 뭐 영업직을 뛰시는지 뭐 아니면 장거리 여행을 좋아하시는지 진짜 잘 끌으셨습니다. 마지막을 또 칭찬으로 끝내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4746번님 차 천장 루프박스 무게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좋아요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SUV 같은 게 차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 지붕이라는 거 요새 모노코크 바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엔 플레임 타입이라 그래서 바닥에다가 이 뼈대를 깔고 위에다가 덮개를 씌워서 흔들리는 것 자체를 잡아주고 뒤틀림 같은 걸 잡아주는데 차가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이 나온 게 모노코크 바디예요. 우리가 옆으로 움직이는 꽃게 있죠, 꽃게. 꽃게 보면은 속에 뼈대는 없지만은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이 지지대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차가 바로 철판 하나하나가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지붕이 왜 중요하냐면은 각 필러, A 필러, B 필러 기둥을 지탱해주는 지붕의 꼭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무게를 얹을 때 너무 많은 걸 얹으면 안 돼요. 보통 이제 권장해주는 무게하고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운행을 하면서 계속 지붕에 이 누적된 피로도를 쏘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일반 세단이다 SUV에 따라서 차에 따라 좀 틀리고요. 지붕을 얹을 때는 너무 크거나 무겁거나 안 좋습니다, 별로. 그리고 무게중심이 위에 높아지기 때문에 달리기 성능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흔들거리는 것도 더 심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무게에 대한 것들은 차마다 조금씩 틀리다는 거.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큰 거 말고 무게도 되도록이면 가볍게 하고 트렁크 쪽에 넣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1082번님 아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 뒤쪽에서 아주 맑고 청아한 똥똥똥 또는 통통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히나 요철 부분을 넘을 때는 더 맑은 소리로 들립니다. 어느 정도 주행하면 소리는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안 들리는데요. 와이프가 여보 우리 차 뒤쪽에 누가 살고 있나 봐 자꾸 노크를 하네라고 농담도 합니다. 원인이 뭘까요라고 하십니다. 일단 머플러 쪽을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기관 쪽을 한번 정비업소에 들리셔서 리프트를 올려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왜냐하면 뒤에 머플러라는 것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집어넣은 장치인데 이게 차가 오래되게 되면 소리가 커진다든지 소리가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기관 쪽을 리프트를 올려서 밑에를 봐서 시동을 걸어놓고 상태를 보시게 되면 원인 금방 찾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5357번님 2번 도쿄 우리 국가대표와 기자들 올림픽 보내지 맙시다. 보이콧. 8166번님 올림픽 연기하면 좋겠습니다. 0004번님 4년을 준비하고 또 1년을 기다린 우리 선수들 생각하면 개최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선수들 안타까워요. 8877번님 선수들 생각하면 무관중으로 해서 올림픽은 열려야 하지 않을까요? 7479번님 일본 왜 그러는 건가요? 자국민 어민들도 말리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오염수 방류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0414번님 선수들도 마스크 쓰고 경기해야 하나요? 모든 경기에
효율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기록도 안 나오고 많은 의견 보내주셨고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2번 도쿄였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 제작진이 문자를 드리고요. 추후에 선물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김광진의 동경소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